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용 모델의 이론 그리고 표준 적용 방법 및 활용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표준 적용 방법 그리고 수용 모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정도부터 미세먼지에 관련된 그러한 뉴스 관심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뭐 WHO의 그 발암물질, 일군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6년에는 이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뭐 90% 이상 증가하는 요 밑에 이제 사진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뉴스들이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이제 그 뉴스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복지 및 그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환경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97년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EPA에서 PM 2.5에 대한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에 PM 2.5에 대한 대기 환경 기준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0, 50이었는데 이제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15, 35로 이제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PM2.5에 대한 대기 중 농도 현황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오염원과 수용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PM2.5의 물리화학적 특성, 뭐 쉽게 말씀드리면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농도를 이제 분석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겠죠.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PM2.5 오염원이 지역 대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오염 물질의 그런 효율적인 제어 관리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는 이 오염원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됐고 이를 위해서 수용체에서 오염 물질의 특성을 분석한 후 오염 물질의 기여도 우리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여도를 평가하는 수용 모델링 방법이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되게 잘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강의 때 많이 쓰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관리 정책의 역사라고 해서 88년부터 이제 19년까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8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그 관심이 시작이 됐는데 왜 시작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8 올림픽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대기질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난 중국에 안 가겠다.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나 죽을 것 같다. 저기 올림픽 참가를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보이콧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조차도 대기질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을 유치하고 86년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면서 서울에 대기질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정책들도 있었지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서울의 목욕탕은 다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욕탕들이 벙커시유를 사용을 해서 그 물을 데웠는데 지금 이제 그 도시가스 같은 걸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목욕탕 영업 정지를 시켜놓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목욕탕 영업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지금 예전에 베이징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기질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울형 스모그라는 용어가 생겼고 미세먼지를 처음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 96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미세먼지 예보 그리고 비특법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면서 그리고 13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년에 여기 보시면 이제 WHO에서 미세먼지 자체를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면서 이 관리 정책이 강화되고 신경을 쓰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 모델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질 관리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그런 규제, 제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용 모델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염원과 대기질 사이의 관계 규명,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어 전략 수립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용 모델이 필요하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용 모델이라는 게 뭐냐? 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체. 여기서 이제 수용체라는 거는 좀 단어 자체가 수용 모델을 안 하셨고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 수용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놈. 그래서 우리 대기오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용체는 샘플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샘플러라는 걸 통해서 PM2.5라는 놈을 우리가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용체는 샘플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체에서 오염물질의 물리학적 특성을 분석을 하죠. 채취를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수용 모델이라는 데 집어넣어서 오염원을 확인을 하고 여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여도를 이제 추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방법론 이런 것들을 수용 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용체와 소스와 수용체의 이제 관계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오염원에서는 당연히 가스상 오염물질과 입자상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거고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이런 각종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변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리셉터로 오게 될 거예요. 리셉터에 오게 되면 저희가 채취를 하고 농도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채취를 하는 과정에 이제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아티팩트가 생길 거고요. 자, 이러한 게 이제 오염과 수용체의 이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용 모델의 그 이론적 기초가 뭐냐? 질량 보존의 법칙과 매스 밸런스, 질량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지.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거는 이제 나중에 수용 모델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질량 수지, 매스 밸런스가 수용 모델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뭐 수용 모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수용 모델의 이론적 기초,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론적 기초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적용 범위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글로벌 스케일까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글로벌 스케일에는 적용을 해본 적이 없고요. 마이크로 스케일이나 뭐 로컬, 레저널 스케일에는 이제 적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로컬, 레저널 스케일에 적용을 많이 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뭐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 범위가 로컬 스케일이나 레저널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 모델이랑 예전에는 서로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었었거든요. 뭐 왜냐하면 분산 모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염원 중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분산 모델이고 수용 모델은 이제 수용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수용 모델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그러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 모델을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또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팩트레적트리 모델 있죠? 역계적 분석하는 거. 하이스플레인 모델이라는 거를 우리 이제 대기 오염 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역으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이 공기가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어디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뭐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역계적 분석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황사가 왔을 때 황사가 진짜 발원지에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규명할 때 하이스플린 모델을 써서 역계적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 하이스플린 모델은 사실 이 라그란지안 모델, 분산 모델은 라그란지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 모델을 하면서 이 분산 모델을 갖다가 수용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규명할 때 이 분산 모델을 같이 요즘에 많이 쓰거든요. PSCF라는 거, CPF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대면 대면 서로 너는 너, 나는 나였는데 지금은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결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실제 이제 수용 모델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수용 모델의 이제 종류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매스 밸런스 리셉터 모델이랑 그다음에 패턴 리코그니션 모델, 그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왓슨이란 분이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EPA의 스크램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모델만 딱 올려져 있습니다. CMB, PMF, 언믹스 이 세 가지 모델만 딱 올려져 있고 나머지 것들은 EPA 홈페이지에 없거든요. 뭐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 스크램 사이트를 아실 건데 거기 들어가면 분산 모델과 수용 모델을 분류를 해놓고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우리가 뭐 CMB나 PMF 같은 경우에는 언믹스도 마찬가지지만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요 세 가지 모델만 이제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이러한 다별량 통계적인 방법도 수용 모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게 인자 분석, 팩터 어널리시스 또는 뭐 PCA, 주성분 분석 이런 거를 많이 썼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통계에서 배운 다별량 통계 분석 기법이지만 그거를 대교용에 접목시키면 일종의 수용 모델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많이들 썼었을 거예요. 지금도 또 쓰고 계시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통계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도 수용 모델로 볼 수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CMB와 PMF와 언믹스 요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 모델의 결과를 우리가 규명하거나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팩트레적트 역교적 분석, CPF, MPR 또는 PSCF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수용 모델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용 모델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구나. 근데 실제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에는 요 세 가지 수용 모델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놨어요. 그 13년도에 제가 요 총설로 수용 모델에 관련된 그 논문을 쓴 게 하나 있거든요. 대기환경 기지에. 여기를 보시면 이 수용 모델에 대한 쭉 설명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13년도에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수용 모델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언믹스부터 말씀드리면 언믹스는 이제 오염원 분류표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하다.
그리고 주요 오염원 확인에 강점이 있다. 사실 언믹스라는 그 수용 모델은 우리 한국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한국분이 이제 그 세이퍼라는 모델, 세이퍼라는 모델을 만드신 거를 이제 요 세이퍼라는 모델도 도스 버전이었는데 이 도스 버전의 세이퍼를 미국 EPA에서 사용하기 쉽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윈도우 버전으로 만든 게 이제 언믹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이 세이퍼라는 게. 이 세이퍼는 이제 김봉만 박사라는 분이 그 학위 논문으로 쓰셨던 게 이 세이퍼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이 만드신 모델이고요. 근데 요 놈의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 수가 많아야 되고요. 오염원 분류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X 자료 즉 샘플링한 이 농도 자료를 가지고 소스 프로파일을 구하고 이제 이 기여도를 구하는 변수가 세 개인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려면 두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변수 값을. 근데 요 언믹스라든지 PMF는 농도 자료만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변수 값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두 개의 변수 값이 생겼으니까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인데 언믹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소스 프로파일이 필요 없어도 되기 때문에 대신에 데이터 수가 많아야지만 이제 이 소스 프로파일을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제가 언믹스도 제가 해봤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오염원의 수가 많아지면 얘가 좀 꺼벅해진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신 분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드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써본 적은 없고요. 7개 이상의 오염원이 되면 이제 약간 좀 이상해진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아요. P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오염원 분류표가 없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세계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수용 모델이 되겠고요. 기여도의 값이 항상 양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이걸 것 같아요. 결측치 또는 BDL 자료를 예전에는 다 버렸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데이터의 수가 충분해야 된다. 우리 언믹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불확실도 자료가 꼭 있어야 되고요. 사실 PMF 같은 경우에는 농도 자료보다는 이 불확실도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도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언믹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유저의 판단에 따라서 오염원의 수도 달라지고 이름도 달라지고. 근데 이러한 이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요 과제를 했거든요. 표준 절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자료를 사용을 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델링을 했을 때 예전에는 결과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객관화시키려고 이제 과학원에서 과제를 해서 표준 절차를 마련을 해놨는데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PMF도 도스 버전이거든요. 도스 버전이라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할 EPA PMF 같은 경우에는 이 도스 버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언믹스와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EPA PMF거든요. 그래서 일단 PMF라는 거는 도스 버전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CMB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흘러간 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 놈은 소스 프로파일만 있으면 오염원 분류표만 있으면 뭐 가장 간단하게 손쉽게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PMF가 나오기 전에는 CMB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저도 요거를 썼었고
그래서 이 CMB 모델은 예전에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CMB 사용하기 좀 뭐했던 게 소스 프로파일이 있어야지만 기여도가 계산이 되는데 소스 프로파일이 없거나 있어도 되게 불확실하니까 오염원의 기여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게 이제 CMB거든요. 근데 미국처럼 요 소스 프로파일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우리가 농도 자료와 소스 프로파일이 있으면 기여도를 이제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CMB 모델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수용 모델 세 가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PMF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PMF 모델은 일단 도스 버전의 PMF 모델이고, 뭐 EPA PMF 모델도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 PMF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PMF 모델은 요 페테로란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뭐 어떤 사람은 94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97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두 개를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97년이 맞고요. 94년도에도 요 PMF를 가지고 논문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수용 모델이라고 보기 좀 뭐해서 본격적인 수용 모델 개념은 97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97년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이 양반은 대기오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헬싱키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물리학에서 어떻게 우리 수용 모델을 만들었느냐. 본인이 쓰시려고 만든 모델인데요. 그 합키라는 분과 공동 연구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PMF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용 모델이 됐거든요. 이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 대교염 중에서 수용 모델 하시는 하피 교수님을 만나시면서 이제 그 PMF 모델이라는 게 되게 이제 유명한 모델이 됐고요. 저도 이제 처음 이 모델을 접하고 나서 이분한테 메일을 보내서 모델을 샀어요. 이 PMF 모델은 사실 이 공짜가 아니라 상용 모델이거든요. 물론 가격은 되게 싸요. 그 당시에 뭐 10몇 불 준 것 같은데 돈을 보내면 뭘 보내주시냐면 키 파일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그 시리얼 넘버 있잖아요. 시리얼 넘버를 하나 보내주시고 그 시리얼 넘버를 이제 모델은 본인 FTP 사이트에서 다운받아라. 그래서 인스톨할 때 시리얼을 넣으면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가 된 게 아니죠. 도스 버전이었으니까. 그래서 키 파일을 하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페테로란 분에 의해서 이제 97년에 개발이 됐고 채소 제거법에 바탕을 둔 다별량 수용 모델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자, 요 PMF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FA 인자 분석의 한 종류입니다. 팩터 어널리시스의 한 종류인데 그 인자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자 분석을 하게 되면 팩터 로딩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놈은 포지티브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요 모델 이름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나는 어떤 모델이다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팩터 로딩 값이 항상 양의 값이 나오도록 강제해 준 게 요 PMF 모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전통적인 다별량 수용 모델과 비교해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도스 버전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정확한 기여도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리고 일반적인 인자 분석, 이제 인자 분석이 나왔는데요. 인자 분석보다 향상된 수학적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팩터 로딩 값이 이제 항상 양의 값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향상된 수학적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농도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농도 값이. 근데 이 농도 값이 플러스 값인데 소스 프로파일도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플러스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스 프로파일과 기여도가 곱해져서 농도 값이 돼야 되는데 이 기여도는 당연히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농도 값이 플러스니까
농도값이 플러스가 되려면 이 두 개의 변수가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우리 소스 프로파일과 기여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는 없으니 소스 프로파일도 플러스 그리고 기여도도 플러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의 값이 나온다. 그리고 개개 자료의 최소 제곱법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저기 보시면 이제 강제적으로 포지티브 팩터 로딩값 그리고 스코어 여기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팩터 로딩 값은 이게 기여도가 되고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소스 프로파일 분류표가 되는 거죠. 오유몰 분류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x 이퀄 gf라는 이제 기본식을 쓰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x는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한 분석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g 행렬이 이제 오염원의 기여도, f 행렬이 분류표가 되고, 우리 잔차 행렬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gf x는 gf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PMF 모델 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MF 모델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은 이제 이 모델링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샘플러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분석 자료를 얻게 되잖아요. 이 자료가 이제 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맨 처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측치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검출한 게보다 낮은 값들이 있다든지 뭐 이러한 자료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항목들을 이 항목을 넣을지 뺄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평가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불확실도 평가를 하고 오염원의 수를 결정을 하고 제가 아까 주관적인 이러한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내가 오염원의 수를 몇 개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이 지역에 어떤 오염원들이 존재할 것이냐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염원의 수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자 분석할 때도 인자의 회전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여기서도 인자의 회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의 회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여도를 추정을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게 이 PMF 모델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 이 절차대로 쭉 따라가 주면 오염원의 기여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PMF 모델도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데이터는 반드시 모델에 의해서 재생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델에 의해 계산된 소스 프로파일은 항상 양의 값이다. 그리고 오염원의 기여도도 양의 값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각 오염원의 기여도의 합은 측정된 모든 원소들의 농도값의 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정을 보통 이제 기본적인 가정으로 PMF 모델의 가정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매스 어포셔먼트라고 해서 아까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오염원의 기여도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델링을 하게 되면 도스 버전을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스 버전의 모델링을 딱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G 행렬, 하나는 F 행렬의 파일이 생기는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되냐면 다중회귀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중회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모델링에 계산된 G 행렬과 측정된 PMS, 이걸 이제 종속 변수로 놓고 다중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MS라는 게 이제 Y 값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각 오염원들이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데 그 독립 변수 앞에 상수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수 값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다중 얘기 분석 그리고 이게 매스 어포션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온 G 행렬과 F 행렬은 실제 단위의 그 값들이 아니라 그냥 숫자거든요. 이 숫자들을 실제 단위로 갖는 그래서 기여도도 당연히 우리 X 자료가 농도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라면 기여도도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라는 이런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매스 어포션먼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 팩터 SK라는 값을 얻어서 G 행렬에는 곱해주고요. F 행렬에는 나눠주면은 여기 이제 G 스타, F 스타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실제 단위를 갖는 오염원 분리표가 기여도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SK 값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너무 많은 오염원 수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오염원의 수를 낮춰줘라. 아까 이제 주관적으로 오염원의 수를 제가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검증해 줄 수 있는 요 과정이 요 메스 어퍼셔먼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링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내가 오염원의 수를 너무 많이 결정을 한 거구나. 오염원의 수를 좀 줄이면 이제 양수값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염원의 수가 적당하구나라고 제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여도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EPA PMF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도스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도스 버전을 많이 썼기 때문에 EPA PMF보다는 도스 버전이 사실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EPA PMF가 훨씬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거의 그 도스 버전의 PMF를 사용을 안 하고 EPA PMF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뭐 미국 EPA에서도 이 모델을 올려놨으니까.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PA PMF의 알고리즘은 PMF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E2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멀티리니어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제 페테로란 양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델인데요. 이 PAPMF는 이 ME2라는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PAPMF예요. 그러면 PMF와 ME2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도 이제 ME2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봤는데, 얘도 당연히 이제 도스 버전이고요. PMF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되게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EPA PMF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도스 버전에서 아까 그 인자의 회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F키라든지 G키 그리고 F픽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요 ME2라는 모델을 EPA PMF의 알고리즘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PMF와 ME2는 기여도 추정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널리 사용이 됐다. ME2는 사실 널리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PMF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사용자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도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했고, 이제 좀 이따가 ME2의 그 스크립트 랭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유저 프렌들리한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는데 2006년 요때 이제 요 EPA PMF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EPA에서 과제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과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키 교수님과 페테르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해서 모델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버전이 이제 1.1 버전이었거든요. 이때는 요 인자의 회전 기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료 집어넣어 가지고 G 행렬과 F 행렬, 즉 소스 프로파일과 기여도만 나오게끔 하는 그런 되게 꺼벙한 그러한 모델이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FP, F키, G키 등과 같은 그런 로테이션 툴을 제공하지 못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게 버전업이 쭉 되면서 지금은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 5.0 버전인데 이거에서 이제 더 이상 버전업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돼도 우리 도스 버전에서 했던 그러한 결과들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버전업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요. 5.0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이고 이 5.0 버전에는 로테이션 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버전 가지고도 이제 그 오염원의 기여도를 충분히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에미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에미2의 텍스트 파일, INI 파람스라는 이런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값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요거를 이제 모델에 집어넣어주면 이게 이제 INI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제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위에 것들은 주성문이 되는 거고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PM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INI 파일이 딱 한 장이거든요. A4 한 장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십 장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 그 파일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 중간에 잘라낸 거거든요. 잘라내고 이제 중간중간에 잘라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섹션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섹션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섹션이 끝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섹션이 끝났잖아요. 섹션이 끝났고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고 그래서 5개의 섹션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잘라놔서 되게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섹션 하나 자체도 되게 길다.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 이제 이러한 파일을 가지고 ME 모델을 이제 돌려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EPA PMF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EPA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모델을 다운 받으셔서 이제 인스톨을 하시면 인스톨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러한 첫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버전이 나오고요. 이 화면이 나오고 OK를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첫 화면이 되는 거고 이 PMF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쭉 따라하시면 자 여기 밑에 요게 있죠. 요거 순서대로 쭉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PMF 모델도. 그래서 되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PMF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자료에 대한 PMF 모델링 결과가 연구자들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생기더라. 저도 뭐 많이 경험을 했고요. 모델링 결과에 대한 이제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역효과를 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과학원 같은 경우에 요 PMF 결과 가지고 이제 민원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했는데 이 모델링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민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됐던 이러한 경우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PMF 모델을 활용할 경우 전문가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모델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모델링을 하면 당연히 모델링 결과도 같은 모델링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과학원에서 수용 모델 운영 방법의 표준화 및 정책적 활용성 제고라는 용역을 저희가 이제 같이 했어요. 같이 해가지고 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표준 절차, 표준 모델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용역을 해서 이러한 논란을 없애보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표는 그동안 이제 그 과학원에서 계속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10년 이전부터 요 표준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이러한 그 용역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용역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표준화 방법, 표준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용역에 다 포함이 돼서 이 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이제 과학원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EPA PMF 모델을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
농도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농도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 농도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이제 농도 파일이 들어오겠죠. 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도 파일이 들어왔죠. 그죠? 농도 파일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앞장이랑 이 뒷장 차이점을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농도 파일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요 밑에 보시면 색깔이 변했죠. 그죠? 여기는 빨간색이었는데 여기는 노에서 해부로 바뀌면서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농도 파일이 없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노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제 농도 파일을 불러오니 해부 농도 파일이 있네라고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들이 하나씩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단계가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농도 파일을 불러왔으니까 브락슈터 파일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PA PMF 모델은 농도 파일보다 브락슈터 파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농도 파일과 이 브락슈터 파일을 동시에 이제 불러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불러오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초록색으로 또 변했죠. 초록색으로 변하고 농도 파일, 브락시터 파일을 또 불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기 전에 농도 파일과 브락시터 파일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게 뭐냐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결과 파일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저장할 것이냐, 그럼 다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는데요. 요 EPA PMF 모델의 이제 가장 또 좋은 점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파일의 이름과 요 놈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이제 제가 지정을 하고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모델링이 다 끝나면 생겨요. 물론 이제 과정 하면서도 생기지만 이게 왜 좋냐면 이 파일을 나중에 그냥 딱 불러와서 실행만 시켜주면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모델링 절차들을 쭉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되게 재밌는 놈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항목들을 집어넣을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위크냐, 스트롱이냐, 배드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목을 뺄 수도 있고요. 항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크는 뭐냐? 요 놈은 빼기도 애매하고 넣기도 애매한 이런 놈들은 집어넣고 불확실도를 높여서 영향을 낮춰주는 그러한 개념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배드는 왜 배드냐? 얘네들은 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 나쁜 영향을 미쳐서 모델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는 게 이제 배드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M2.5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위크 베리어블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PMF 모델과 EPA PMF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도스 버전의 PMF 모델은 요 PM2.5 매스가 변수를 안 들어가는데 EPA PM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2.5 매스가 변수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요 엑스트라 언선티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은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테스트도 해보고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요거에 대한 그 실험을 해봤더니 주는 게 좋더라. 그래서 이 아예 1000부터 20%를 우리가 불확실도 파일을 만들면서 언서티티 계산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언서티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0%로 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랜덤 시드 넘버라는 게 있는데 요 시드 넘버는 제가 이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스 버전에서 요 시드 넘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랜덤으로 주면 되고요. 랜덤 스타트라는 데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런을 눌러 주시면 지가 알아서 시드 넘버를 선택을 하고
모델 런을 하게 되거든요. 전에 런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이게 베이스 모델링이라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베이스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베이스 모델링이냐? 이러한 첫 번째 모델링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아까 로테이션 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베이스 모델 옆에 보시면 로테이셔널 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줄 수가 있어요. 일단 베이스 모델링 결과에 대한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드 레지듀얼에 관련된 분포,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 결과를 확인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A PMF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스 프로파일과 타임 시리즈를 제가 일일이 다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지가 결과 그림을 그려주니까 심지어는 요놈은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다 제대로 갖다 붙거든요. 그래서 위에 게 이제 소스 프로파일이 되겠고 아래 그림이 이제 각 오염원의 기여도 타임 시리즈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 그래프로 오염원의 기여도를 나타내 준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일로 제가 불러온 거거든요. 엑셀 파일로 불러와서 요거는 이제 소스 프로파일이 요 두 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요 파란색 막대라는 거는 요 그림의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빨간 점이라는 건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버전으로 소스 프로파일을 제공을 해주고요. 기여도 파일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날짜가 나오고 그리고 팩터 1부터 팩터 9까지에 대한 기여도가 쭉 계산이 된 엑셀 파일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본인 마음대로 다른 형태의 그림을 또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배 박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11시 반인데 좀 더 늦게 하셔도 됩니다. 12시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절차, 이 절차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질량 농도가 결측치거나 0인 거. 이거 당연히 그런 건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싹 날려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가이드라인은 아까 이제 PMF 모델은 자료의 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베이스로 하는 샘플링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매일매일 하기가 어려우니 3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1년 하면 한 100개 정도가 모이는데 한 몇 년을 해야지 그래도 그 자료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요 예를 들어 놓은 요 자료들은 대기환경연구소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예요. 1시간. 그래서 자료의 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가이드라인 자료를 팍팍 쳐도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뭐 많이 제거를 해도 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24시간 베이스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료가 실시간 자료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없애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대기환경연구소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는 팍팍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결측치거나 영인 관측치는 그냥 전체를 다 삭제를 해버리고 두 번째 구성 성분 자료 중에서 모든 화학종이 결측치인 경우 지금 박스를 제가 쳐놨죠. 분석 항목들이 아예 없어요. 농도는 있어도 매스 농도는 있어도 분석이 아예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도 아예 그냥 시료 전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은 화학종은 삭제를 해라. 그리고 검출 한계보다 낮은 분석값 결측치 자료가 총 획득 시료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결측치가 있거나 BDL 자료가 있어도 그걸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대체를 하더라도 모델링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아예 빼버려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이온 밸런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벗어나는 샘플은 아예 삭제를 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질량 농도와 P.5 성분의 합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넘는 샘플은 삭제를 해라. 이건 매스 클로저가 되겠죠, 그죠? 매스 클로저. 그래서 이 매스 클로저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정 분석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 모델링 할 때도 이 매스 클로저의 개념은 되게 중요하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온 성분과 무기온소 성분 중에 이제 중복되는 거. 어떤 걸 넣을 거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인데요. 사실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드라인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다. 근데 가이드라인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페이트와 설퍼, 포타슘, 이온과 무기온소, 그다음에 소디움, 뭐 클로라이드 이러한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항목을 다 넣으면 어떨까? 매스클로저 문제 때문에 다 넣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넣어라. 그래서 뭘 넣을 거냐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설페이트와 설퍼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우리가 IC와 XRF를 쓰는데 XRF 설퍼를 써라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버닝이냐 아니면 토양이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디움 같은 경우에도 측정 불확실도가 더 낮은, 일반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디움 이온 형태 IC로 분석한 거를 선택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 이온음은 또 반대죠. 무기온소 형태의 이온 형태가 아닌 무기온소 형태의 클로린을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을 내가 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중복되는 항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SN 레이쇼에 의해서 계산된 그 SN 레이쇼 값, 요거에 이제 0.2 그리고 2, 요게 이제 기준값이 되면서 배드 베리어블, 배드 스페시스 같은 경우에 아예 버리고, 그다음에 위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도를 이제 얘가 알아서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불확실도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치 검출 기간이 있을 경우 삭제를 해라. 즉 기기 점검으로 특정 항목의 이상치가 주기적으로 관측되는 자료가 발생을 한다. 자, 이게 대경영연구소에서 초창기에 이러한 이제 자료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QAQC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기에 대한 불확실도가 많았고 점검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이 많았었거든요.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데요. 그런 자료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그 데이터를 마련을 해서 아까와 같은 순서대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 모델링의 이제 실제 적용. 그래서 맨 처음에 수용 모델의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PMF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산호세라는 데에서,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많이 되겠고요. 샌프란시스코 많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산호세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요 두 지역에서 이제 모델링을 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이 산호세 지역의 두 장소에서 모델링을 했느냐, 이걸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이러한 샘플링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만들었고,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소스 프로파일과 이러한 기여도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잭슨 스트릿이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소스 프로파일과 이러한 기여도가 나왔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 왜 비교를 하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소스 프로파일을 비교를 해보니 잘 맞더라. 뭐 이 로드 더스트나 뭐 디젤 에미션 쪽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맞더라. 라는 게 이제
결과였고요. 요건 이제 CPF 플롯이죠. 뭐 예를 들어서 프레시 시솔트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있고 요 이제 서쪽이 이제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태평양으로부터 프레시 시솔트가 날라왔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CPF 플롯을 말씀드렸고, 자 여기 이제 서머리인데요. 요 연구를 한 이유가 요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려고 이런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요 포스 스트릿이라는 데가 원래 샘플링 사이트가 있었어요. 측정망이 있었는데 뭐 그 여러 이유로 요 사이트를 잭슨 스트릿이라는 데로 옮겼는데 산호세 입장에서는 요 포스 스트릿에서 잭슨 스트릿으로 요 측정망을 옮기면서 아 그러면 요게 산호세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가 될까? 우리가 잘 옮긴 걸까? 요걸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여도를 분석을 해보니 아주 유사하더라. 그 얘기는 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에 옮긴 요 위치도 산호세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구나.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요게 이제 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활용 예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인프루브 사이트에서 오염원의 기여도를 이제 평가한 그러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칼미오프시스 사이트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레곤 주의 요 밑에 부분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뭐 샘플링을 했고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오염원의 기여도와 그 다음에 소스 프로파일과 기여도를 구해봤더니 자 요거는 뭐냐면 우드 필드 버닝 소스의 기여도 타임 시리즈와 그 다음에 OCC의 농도 그리고 포타슘의 농도, 설페이트의 농도를 같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 요 부분의 기여도와 농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 같이 높아요. 다 같이 높은데 이게 요 시기에 실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스컷이라는 요 지역에 대형 산불이 요 시기에 딱 있어서 우드필드 버닝 기여도가 그때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소스도 잘 확인을 했고 기여도도 잘 계산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요때에 같이 요 탄소 성분들과 그다음에 포타슘 우리가 우드필드 버닝의 마커 스페시스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포타슘이잖아요. 포타슘의 농도도 요때 되게 높았고 설페이트의 농도도 같이 높았다. 그래서 기여도를 잘 추정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PSCF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요. CPF와 PSCF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PF는 말 그대로 로컬 스케일의 오염원의 위치를 확인을 해볼 때 쓰는 게 CPF고요. PSCF는 로컬 스케일이 아니라 장거리 이동에 관련된 오염원의 위치를 파악할 때 쓰는 게 PSCF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시면 자동차 오염원 얘기하면서도 PSCF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오염원이 물론 뭐 거기서부터도 날라올 수도 있지만 자동차 오염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셉터 주변에서의 자동차 오염원에서 배출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CPF를 써야지 PSCF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원이 뭐냐에 따라서 이 PSCF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CPF를 써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PSCF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우드 필드 버닝에 대해서 요 PSCF를 썼더니 요 색깔이 진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위치가 어디냐 대형 산불이 일어났던 부분이더라. 여기 보시면 요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수용체의 위치거든요. 요 진한 부분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이 돼서 이게 이제 검은색 수용체로 날라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밑에 그림은 이게 이제 시애틀이거든요. 요 시커멓게 표시된 데가 요 시애틀이 되게 큰 항구잖아요. 태평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요 시애틀 경유를 많이 하는데 이 연구의 가장 큰 그 성과라고 하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요 얘기가 이제 요 지역에서 배출된 선박들의 영향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애틀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정박해 있으면서 요 배들이 배출한 SO2가 수용체 위치로 날라오면서 설페이트로 바뀌면서 장거리 이동한 이러한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SCF 결과를 말씀드렸고, 요 연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에서 배출된 요 설페이트가 2차 설페이트 생성에 기여하며 치치 장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을 했다. 자, 여기 이제 요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오래된 자료였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ESNT에 이제 투고를 했던 결과인데 요 랩스 스터디라고 해서 미국 70년대에 세인트루이스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였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수용 모델을 했던 건데요. 세인트루이스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미시시피강이고 요 강을 중심으로 되게 다양한 그 오염원들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오염원들이고 지금은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러한 다양한 오염들이 이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다. 그래서 요 오염원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10군데에서 우리가 측정을 한 자료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10군데에서 샘플링을 한 자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103 사이트라는 데에서는 이러한 그 소스 프로파일과 기호들을 얻었고 그놈의 뭐 CPF 그리고 공간 분포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10개 사이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 노랗게 진한 노랑으로 나타난 게 요 오염원들이 이제 주로 영향을 많이 미쳐서 농도가 높은 기여도가 높은 이러한 지역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그 가장 큰 그 결론이 뭐였냐면 공간적 변이성이라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 불균일하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요 10개 사이트가 나름 다 의미를 갖고 있고 독립적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요 불균일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측정망을 몇 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몇 개를 설치를 하는데 이 지역 측정망의 수가 이게 적당할까? 더 늘려야 되느냐? 요거를 결정할 때 공간적 변이성이라는 개념을 쓰면 되는데요. 이게 불균일하다라고 나오면 이 측정망들이 다 독립적이고 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요놈의 측정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심지어는 늘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균일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측정망과 이 측정망의 자료가 균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측정망을 없애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즉, 더 이상의 측정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변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불균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요 연구는 뭐냐면 PMF2랑 EPA PMF랑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물론 요 EPA PMF는 이제 초기 버전의 EPA PMF였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두 개의 모델을 이용해서 결과를 비교를 한 건데요. 자, 요건 이제 소스 프로파일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되게 유사하죠.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비슷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소스 프로파일이 아주 유사하게 나오더라. 결과도 되게 유사하게 나오죠. 왼쪽 게 이제 PMF2 그리고 오른쪽 게 EPA PMF인데 이 오염원의 타임 시리즈도 아주 유사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결론은
결과가 매우 잘 일치했다. 그리고 EPA, PMF 모델은 도스 버전의 PMF 모델과 비교해서 매우 유사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뭐 EPA, PMF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기 더 쉬워질 것이며, 그리고 오영원의 기여도 추정을 통해서 더 많은 유저가 사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선트티라는 거를 변화시켜 가면서 모델링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과제를 수행하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2.5의 언선티티를 얼마를 줄 것이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나 20%를 주는데 이게 맞느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PM2.5에 대한 언선티티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던 연구인데요. 뭐 이러한 자료를 이용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매스 클로저가 나오는데요. 아까 매스 클로저 얘기를 이제 좀 들드렸었는데, 당연히 매스보다 그 토탈 스페시스의 농도가 작아야 되잖아요. 매스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해보면 이게 더 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스 클로저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이러한 이제 문제인데요. 매스클로저는 반휘발성 OC의 손실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매스클로저 문제가 발생할 경우 PMF 모델링 시에 다중회귀 분석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PMF와 EPA, PMF의 가장 큰 차이점, PM2.5 매스를 집었느냐 안 집었느냐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스 클로저 문제 때문에 EPA, PMF에서는 제가 여기 보시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량 농도의 값을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EPA, PMF 같은 경우에는 2.5 매스를 아예 처음부터 변수로 간주해서 매스 클로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수로 간주해서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EPA, PMF에서는 그 다중회귀 분석이 없는 거죠. 도스 버전의 PMF에서는 이 PM2.5 매스가 변수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EPA, PMF에서는 다중회귀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했더니 저희가 이제 불확실도를 10% 그리고 이거 10, 30, 50, 400%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본 게 이제 앞에 보시면 소스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Q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사실 400%일 때가 가장 좋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학기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여쭤봤더니 400%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또 자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400%로 제안을 했어요. 이 PM2.5의 어서티티를 400%로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10%부터 400%까지 우리가 변화를 시켜가면서 모델링을 했더니 기여도 소스 프로파일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10%로 설정하는 것보다 최대로 높은 불확실도를 설정하는 게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PM2.5 질량 농도 자체가 불확실한 게 아니고 PM2.5 질량 농도를 구성하는 오염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2.5 매스 자체가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 매스를 최대한 어서티티를 최대한 높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그때 요거를 400%로 제안을 하면서 되게 좀 논란이 됐던 게, 야, 너무 높은 게 아니냐. 뭐 100%를 줘도 차이가 없는데 그냥 100%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와 400%는 어감상 차이가 많이 나지만 최대한 많이 준다는 의미로 그냥 400%로 하자라고 해서 400%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이 된 거고요. 어, 이거는 포항의 그 성분 측정망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수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오염원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기여도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틸 관련
제철 재련 관련 오염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도를 크게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뭐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 한 10.8% 정도의 기여도를 나타냈고요. 이제 요거 이제 CPF. 이런 경우에는 CPF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해봤더니 이런 제철 관련 오염원들의 위치를 잘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결과였고요. 요거는 이제 황사 때였는데 황사 때 역궤적 분석을 해보니 역시나 황사 오염원에서 날라온 게 확인이 됐더라.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했더니 96% 정도 설명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PM2.5 매스를 좋음과 보통과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은 없었고 그래서 나쁨까지 분류를 해서 그 시기 때의 기여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차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좋음일 때 12%였는데 나쁨으로 가면서 58%, 2차 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28%였는데 나쁨으로 가면서 18%가 됐다. 그래서 고농도의 PM2.5가 발생이 됐을 때 이때 관리는 2차 질산염, 황산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됐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서머리인데요. 이 수용 모델의 문제점이 뭐냐? 소스 프로파일이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제점이었고 수용체에서의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가 부족하다. 뭐 저희가 많이 썼던 자료가 이제 대기환경연구소의 자료인데 대기환경연구소의 자료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자료들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수용체에서의 분석 자료가 그대로 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좋은 자료, 쓰레기 자료가 들어가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뭐 신뢰성 있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수용 모델 연구들이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정 오염원의 배출 저감 정책 수립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별 오염원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질 때 개별 오염원 중심의 규제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이 오염원들에 대한 기여도를 봤더니 이런 오염원들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포항 얘기를 드렸듯이 어떤 고농도의 2.5 농도가 나타났을 때 어떤 오염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개별 오염원 중심의 규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오염원 확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 대상 오염원의 지정이 필요하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위에서 말씀드린 개별 오염원 중심 규제랑 거의 유사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질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건강 우선으로 대기환경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노력, 투자를 하자. 심어야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이론부터 또 활용 방법, 또 응용 사례, 또 굉장히 그래서 PMF 수용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중에 어떤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직 채팅창에는 특별한